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좀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 될까? 서울의 집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은 왜 서울에 사야 되는지, 아파트는 왜 꼭 서울에 사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각 과거 정부 부동산 대책과 아파트 가격 추이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고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제재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고 지금 이 제재가 과연 처음인가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제재를 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규제를 강화했던 시기는 여기 보이시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규제를 강화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지만 여기 17포인트에서 33포인트까지 대략 2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횡보를 하다가 규제를 완화했는데도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가격은 비슷하게 가다가 약간 오른다 싶어서 김대중 정권에서도 막판에 규제를 시작하죠. 투기 과열지구 LTV 60% 이내. 투기 과열지구라는 말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요. 그 서울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 지역 확대로 해서 LTV 6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바톤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2004년 이전 규제 분양권 전매 금지. 지금도 분양권이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투기지역 LTV 50%에서 40%. 지금 서울이 40%로 묶여있죠. 그리고 LTV 60%에서 40%. 2005년도 이후의 규제도 그랬고요. 1세대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이것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지금 하고 있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시 DTI인데 잘못 나왔네요. DTI 40%. 이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현 정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쏟아냈던 정책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는데 집값은 어떻게 되었나요? 55.3%이던 3%에서 대략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집값 상승률이 적어도 40% 정도는 됐다는 말이죠. 30%에서 40% 정도는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규제를 시작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명박 때는 다시 규제를 풉니다. 이때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강남 3구 이외 지역의 투기지역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지역 해제하고요. 강남 3구 제외 전 지역 DTI 규제 은행권 자율화하고 마지막에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도 해제를 하게 됩니다. 투기지역을 해제를 했으면 집을 사기가 더 쉽게 되는 거죠. 대출도 더 잘 나오고요. 그런데 집값은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했었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70%를 적용하고요. 대출을 70%까지 해줍니다. DTI 60%로 일괄 상향했고요.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냈고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내면서 빚내서 집 사시오, 고정이자
저렴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집값은 크게 폭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판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 폭은 크지 않았죠. 바톤을 그 다음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서민들의 표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본격적으로 집값을 잡는다고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잔금대출 DTI 규제 적용,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투기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세종시, 광명, 하남시는 투기 과열지역으로 또 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신규 대출을 차단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볼 수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30-40% 올랐죠. 그리고 노태우 때도 규제를 했더니 집값이 2배가량 올랐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를 했더니 집값이 몇 프로였나요? 83.7%에서 지금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20% 정도 올랐죠. 문제는 아직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집값은 보나마나 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집값을 잡는다면 이건 문재인 정부가 잡는 게 아니라 아마도 대출 이자가 상승해서 금리가 잡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금리 추세를 보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우리도 금리를 인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걸까요? 모든 물건과 아파트에는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공급이 있다면 절대 수요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일정량의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을 채워주지 못하면 반드시 그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가 공급이 잘 되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급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월별 입주 물량이고요.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검은 선이 월 적정 공급량입니다. 이 정도는 채워줘야지 서울에 적정하게 공급이 된다라는 선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는 실제 공급량입니다. 보시면 공급선을 넘어갔을 때가 2016년 11월, 17년 2월, 그리고 딱 맞췄을 때는 17년 8월, 2018년 12월에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월, 2019년 6월, 2019년 9월, 총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정도, 총 48개월 중에서 7개월 정도만 서울시 월별 입주 물량이 공급량을 초과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다 비어있죠. 대부분 다 부족합니다. 매달 부족하고요. 공급이 없던 달도 있고요. 이렇게 부족한 달이 많았는데 실제 공급은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공급 그래프에서 보듯이 무슨 물건이든지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공급이 되어 있다면 절대 수요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은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집값이 IMF 때 폭락했다, 리먼 브라더스 때 반값이 됐다, 서브프라임 때,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폭락론자들이. 그러면 저는 물론 폭락론자,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실제 그랬는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좋은 짤이 돌아다니길래 제가 좀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아파트 물가,
아파트와 물가 해서 197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0년가량의 그래프입니다. 1977년 때부터 있고요. 현재 2019년까지 나와 있고 각 정권별로 대통령별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대통령 모습들이 있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 빨간색 선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선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인데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간단하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절에 폭락을 했는지 좀 볼게요. 색깔을 좀 바꾸고 1998년에 IMF가 왔었죠. 1998년 IMF를 한번 볼게요.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그런데 이 정도 떨어진 게 과연 폭락일까요? 반값이 되어야 됐다고 하면 여기가 반 아닌가요? 그쵸? 이건 반값이 아니라 약간의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그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도 한번 볼게요. 2008년 서브프라임 올라갑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그 5억짜리 집이 2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깜짝 놀라서 집을 팔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 더 팔지 않고 버티게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욕하고 기분 나빠하고 경제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서울 아파트를 반값에 던지는 그런 사람은 쉽게 없을 겁니다.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던졌겠고요. 그 중에 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샀겠죠. 그래서 그때 산 사람과 판 사람은 손해와 이익을 본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정이 왔다가 다시 또 문재인 정부 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략 150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중동 오일 쇼크 때 샀든 IMF 때 샀든 아니면은 리만 브러더스 때 샀든 언제든 샀을 때 산 순간에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놓고 보면 지금 고점에서 놓고 보면 어느 때 샀었어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이렇게 제가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를 잘 알아야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지지부진한 역사, 재미없는 역사를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역사,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또는 부동산이 흘러왔던 방향, 재테크가 흘러왔던 방향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150년 동안 상승한 부동산을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기는 해요. 서울에 한가운데 엄청 큰 땅이 있죠. 바로 서울 민족공원,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미군 부대가 빠지고 난 후에 생긴 그 공원 자리에 만약에 몇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서 민간주택으로 분양을 한다면,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한다면 서울 집값은 폭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크게 없는데요. 과연 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박원순 시장이 용산 민족공원을 싹 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까요?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 너무 급등을 했죠. 그래서 그 급등 피로감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올 수 있고요. 너무 오른 가격에 사람들이 지쳐서 잠깐은 쉬었다 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는 100년 후에, 100년 후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30년 후에 서울 집값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반토막이 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50년 동안 상승했고요. 앞으로도 250년이 더 지난 후에 200년 차트를 보면은 또 지금이 저점이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집 한 채 정도는 사야겠다. 나는 집 한 채 정도는 그래도 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은 인서울의 아파트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나는
파주가 살기 좋아. 공기도 좋고 내 직장도 파주 출판단지야. 직장도 가깝고 공기도 좋고 넓고 싸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파주에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 생각이 있고 남들보다 좀 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아파트를 꼭 사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비싸서 못 사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이전 영상인 240만원으로 서울에 집 사는 방법 제가 올렸죠.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